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우리가 공부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고, 이거는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도로. 이 도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구역을, 이 도로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각각 가로구역, 이렇게 말해요. 가로구역.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고, 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거는 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인정된다는 거. 여기서만. 그리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에 적용이 되는 건데, 공동주택 적용된다는 건 알려주면서요. 그런데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적용되는 거고,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높이 제한을 적용하게 되면 고층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용적률을 다 쓰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경제성이 없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적용 안 되는 거고요. 일조권은 이건 단순히 밟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해를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해를 직접 보는 거. 인간의 권리로서 경제적인 용법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주거권이 보장되는 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까지 허용돼요. 여기까지 인정되는 겁니다.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할 수 있는데, 하나의 가로 구역 안에서도 건축물 높이를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가로 구역은 똑같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단독주택은 10m까지, 공동주택은 30m까지, 판매실은 50m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가로구역 안에서도 그거 하나 하셔야 되겠고, 그것도 이제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허가권을 이럴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뺏어갈 수가 있었죠. 왜 뺏어갔는가 아시죠? 구와 구간에, 왜 그런가 자꾸 이해하라고 했죠. 구와 구간에 거리적인, 공간적인 밀접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져갔잖아요. 시군간에는 그런 공간적인 밀접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군에서는 상관없는데, 구에서 여기 있는 어떤 특정 구와 그 인접한 구간에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가 비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구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례로서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하고 얘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도조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양주시와 수원시 간에는 그렇게 뭐 밀접성이 전혀라고는 그러겠지만 뭐 거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남양주시와 구리시 아주 가깝지만 거기에서도 평내 호평과 구리시의 그 중심 지역은 또 밀접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도지사가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성동구와 광진구는요, 굉장히 그 밀접성이 강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뭐 구리와 남양주 경계선은 밀접성이 강하지만 그 경계 주변은 외곽 지역이니까 이렇게 건축물의 높이가 막 높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례로서 높이를 정할 수도 있다. 원래 누가 하는 건데 이거 그냥 별별 시장, 군수구청이 하는 건데 얘가 허가권자가 아까 될 수 있듯이 가로 건축물도 얘는 따로 정할 수가 있더라는 취지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같이 그냥 보면 쉬운데 같이 안 하게 되면 혹시 여기 도지사 안 들어갈 가능성이 적지만 들어갔을 때 이제 이해를 안 해놓으면 또 깜빡 속을 수가 있거든요.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는 얘가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도 달리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어디만 적용되는 거예요?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조권은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해가 남쪽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내가 건축물을 바짝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북쪽 방향으로 바짝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북쪽 대지 소유자를 고려해서.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할 때 뭐 남쪽은 붙여도 상관없어요. 다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라든가 다른 걸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1.5m를 띄워야 돼요. 근데 이 건축물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 또 띄워야 서로 떨어지는 거리가 또 많아져요. 그래서 9m를 초과하게 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몇 미터 띄우는 거예요? 1.5m. 무슨 방향으로? 정북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게 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 이제 일조권 확보련 건축물 높이 아니고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북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남쪽은 다른 제한이 없으면 이게 붙여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북쪽에 해가 보일 수 있는 여지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북쪽 방향으로 띄워라 이랬는데 이거를요 북쪽 방향으로 띄우는 게 아니고 북쪽을 바짝 붙여지고 남쪽을 다 띄웠어요. 같이 한가 약속한 듯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어차피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 있는 건물과 내 건물 사이에. 그죠?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띄울 수도 있어요. 대지 소유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처럼 집단적으로, 획일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팁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뭐든 여기에 있는 곳이 이제 경관지구라든가 하는 그 전제요건이 있어요. 그건 알려줄 거예요. 시험에서 알려주는데 20m 이상의 도로가 있다. 이럴 때는 북쪽 방향에 꼭 1.5m, 2분의 1이 안 띄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해가요 이렇게 내 건물을 통해서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여기 공간이 있으면 해가 이렇게 비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는 이거 적용 안 할 수가 있어요. 20m. 뭐 경관지구라든가 하는 것에 제한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20m 여기 있습니다. 20m.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층 이하이고 건축물 높이가 8m 이하더라. 이럴 때도 이런 거 적용 안 할 수도 있어요. 뒤에 한꺼번에 다시 보겠고. 자, 1조건만 했을 때, 자, 1조건 몇 미터? 20m 도로가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요. 이거 외우는 거 이거 하나고, 이 숫자보다 뭐 이거 외우는 게 좋으니까 20m 외워도 되겠습니다. 1.5m 까먹더라도. 자. 전용주거와 일반 주거에 사는 사람만 보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공업지역이에요. 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1.5m 띄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북쪽 방향으로 있는 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때도 내가 정북 방향으로 띄워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죠? 자, 이게 이제 일조건과 관련된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전주 일주 이거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아까 말한 것들 부수차된 것들입니다. 자, 채광권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적용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가로구역별 1.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가로구역에서도 하나의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이걸 따로 정할 수도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따로 할 수도 있다. 자, 136. 일조권 확보는 어디에서만 적용된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무슨 방향으로요?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워야 돼요. 띄워야 되는데 만약 건축물 높이가 10m다. 이러면 5m를 띄워야 돼요. 9m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돼요. 근데 이제 북쪽으로 그렇게 꼭 띄울 필요가 없는 건, 자, 옆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폭이 얼마 이상일 때, 20m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는, 거기 접해 있을 때는 그 도로 부분을 향해서 뭔가 해를 막는 거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북쪽에 붙이더라도 북쪽에 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그 도로를 통해서 일조권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몇 미터 도로가 있을 때? 20m. 거기에 이제 지구 단위 겠고요. 경관지구, 중점 경관지구, 특별 가로구역 하는 것은 외우지 말고. 이걸 물어보면 틀리고, 이걸 외우라고 물어보면 나온 문제 틀리고, 근데 그걸 알려주면서 20m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20m가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면 그 있던 그 구역도 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거 이제, 물어보면 어려우니까,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그럼 버리고. 자, 몇 미터 도로가 있을 때? 20m. 10m 아니고, 20m.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 그리고 뭐가 있어요? 2번 건축협정구역 그냥 버리고 그것도 이해하려면 어렵고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알 수 있죠?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에 있는 사는 사람만 보호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전부 다 북쪽으로 딱 붙이기로 합의한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제 획일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북쪽에 붙이고 남쪽으로 띄워도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격거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통일적으로. 뭐 합의에 따라든가 이게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다음에 채광권, 공동주택 나오게 되면 채광권입니다.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중심상업적과 일반상업적. 여기 적용 안 되는 걸 봐야 돼요. 안 되는 거. 여기 이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이걸 찾으면 되고, 일조권에서는 준주거지역이라든가 뭐 일반상업적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은 그냥 참고 삼으시면 안 되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채광권은. 다음 이제 이러한 것들 지금 본 뭐 가로구역이라든가 일조권 채광권을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인 것 이건 일조권 채광권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일조권 채광권은 뭐 꼭 못 외워줘요. 가로구역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까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높이와 관련해서 몇 층이야 2층이야 2층 이하만 보세요. 그러면은 2층하고 몇 미터하고 같이 보면 되겠어요. 꼭 같은 건 아니지만 8m. 그러니까 둘 다 외우면 어려우니까 2층이야. 2층이하고 위에 있는 숫자 뭐 비슷한 숫자 하나 있죠. 몇십 미터? 20m.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20m일 때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몇 층이야 할 때? 2층이야 할 때. 20층은 아니겠죠. 20층 높으니까 적용해야 되겠죠. 자, 20m 2층. 그럼 이제 나중에 8m는 그 이제 2층에서 연상하면 돼. 이제 지금 볼 때는 20m 2층 이렇게 본 거예요. 적용 안 될 수 있다.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했어요. 필로티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갈 수 있지. 빛이 안 돼봐서 몰라요? 그걸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1층 전부를 필로티를 했을 때는 이런 가로구역, 일조권, 채광권 적용할 때 그 높이를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1층 전체가 필로티일 때는 높이 제한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그 부분의 높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필로티는 뭐 빛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37페이지 이제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구조에서는 아까 피난 안전구역 했네요. 피난 안전구역을 직통계단 이런 거 몰라도 되겠어요. 피난 안전구역을 초고층 건축물은 몇 개 층마다 하나 이상 설치하라고 있어요. 30개 층. 준초고층 건축물은 가운데 층으로부터 상하 몇 개 층 이내? 5개 층 이내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이제 직통계단 할 말 나오는데 직통계단은 계단은 계단인데 지상이나 피난 안전구역에 있는 층, 피난층으로 바로 통하는 거, 직접 통하는 거. 그게 직통계단이에요. 다른 어떤 사무실을 통하는 것, 이런 건 안 되고, 피난해야 되는데, 다른 사무실 통하면, 뭐, 안부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직통계단 바로 통하는 거, 직통계단. 설치해야 돼요. 직통계단은요, 너무 멀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거실의 가장 먼 부분으로부터 30m 이내에 도달하도록 설치해야 돼요. 직통계단. 몇 미터? 30m. 직통계단, 피난층에서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미터야? 30m.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제일 끝에가 여기쯤 되겠네요. 제일 멀잖아요, 여기서. 저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내가 돼야 돼요? 30m 이내가 돼야 돼요. 30m. 직통계단까지. 또 30m 될 수 있겠네요. 바로 옆에 직통계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그 계단이 다른 곳을 거치지 않잖아요. 지상으로 바로 갈 수 있죠? 지상층으로. 우리는 피난 안전구역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위로 피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이 있으면 피난층 아니면 이제 지상층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 직통계단. 몇 미터 이내가 돼야 돼요? 30m 이내가 돼야 돼요. 보행거리가.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좀 상당히 오래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거리가 조금 멀어도 여유가 있네요. 몇 미터? 50m 이내가 되면 돼요. 50m. 이제 50m 이내만 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공장이다. 자, 거기 3번이에요.
자동화 생산 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일반 건축물보다는 좀 구조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시험에 알려줄 겁니다. 자, 공장이다 이럴 때는 몇 미터 이내가 되면 돼요? 75m. 75m. 무인화 공장이다. 몇 미터? 100m. 무인화 공장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직통단이 필요한 거죠. 없으면 필요 없겠죠. 사람 있어요.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없다고 다 그러시는데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있긴 있어요, 사람. 무인화 공장이. 그래서 무인화 공장은 사람이 많진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100m. 자, 그래서 25, 50, 75, 100은 아니에요. 30부터 시작합니다. 30, 50, 75, 100. 그러면 거기 그 숫자를 해놓으면 옆에 있는 말들이 살짝 까먹었다가도 문제 나왔을 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그냥은 30m. 그죠? 근데 내화 구조를 하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50m. 스프링클러가 있는 공장은 알려줄 거예요. 스프링클러 있으니까 그거는 75m. 무인화 공장은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조금 더 여유 줘서 100m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동택은 뭐 40m 이하다 하는 말인데 그럼 지워버리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40m도 아니고 16층 이하인 공동택은 16층 이상인 공동택은 40m에서 요건이 강화되라 이 말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좀 더 그것이 강화되는 건데 그까지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건 버리고. 자, 버리고. 그러세요. 다음에 이제 안전시설. 자, 옥상광장이나 옥상광장. 옥상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있을 수 있잖아요. 출입이 가능한 건. 거기 난간을 설치하는데 난간은 몇 미터 이상 하라고 했어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1.2m. 어쩌면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가 커지니까 이 기준도 조금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키 큰 사람들 많잖아, 지금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몇 미터예요? 1.2m. 아무튼 떨어지면 아픈 곳은 다 설치해야 돼요. 몇 층에서 떨어지면 아파요? 예? 2층에서 떨어지면 아프죠?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아프고, 이제. 2층 이상이거나 옥상 광장 설치해야 돼요. 2층. 떨어지면 아프자, 2층에. 다치잖아요, 2층에서도. 그래서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에, 2층 이상에는, 2층 이상에, 옥상이 아니고 노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발코니 있을 수 있죠? 발코니에 난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그죠? 1층에는 설치 안 해도 되고, 당연히. 2층 이상에는 다 해야 돼요. 몇 미터? 1.2m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이 많을 때, 적을 때.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거는 많을 때니까 1만 하지 말고 그냥 만 하세요, 그냥. 더 쉽게.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옥상에 헬리포트 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사지붕일 때는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 대피 공간은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2층 이하나 5층 이상에도 계단 있잖아요. 계단 있죠? 거기에 있는 계단은 뭔가 특별해야 돼요. 피난 계단 형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피난 계단은 일반 계단보다 만약 목조로 한다든가 이런 불에 금방 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엄격한 요건이 적은데요.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피난 계단 형식으로 해라 그랬어요. 특별 피난 계단은 더 엄격하겠죠. 그럼 피난 계단으로 하라고 했는데 특별 피난 계단 하면 안 돼요?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피난 계단만 외우면 돼요. 자, 몇 층 이하일 때? 몇 층 이하일 때? 몇 층 이하일 때? 지하 2층 이하일 때. 이하니까 2층 이하. 이제 그리고 몇 층 이상일 때? 5층 이상일 때. 거기에 설치하는 계단은 피난 계단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래층이 4층이잖아요. 우리 여기 5층이지만 이 아래층에 있는 그 계단은 피난 계단 아니어도 돼요. 일반 계단 형식하면 되는데 5층 이상에 있는 계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 계단 형식으로 해야 돼요. 피난 계단 형식으로. 이런 피난 계단 같은 것들도 고칠 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면적에 상관없이 다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엄격해야 되니까.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것도 뭘 해야 돼요? 피난 계단 형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피난을 많이 간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 있었는데? 6.25. 그래서 6은 없는데 6.25, 2층 이하,
5층 이상. 피난. 그래서 물어보면 이런 단답식으로 괄호 넣기 나오거나 나온다 그러면 아니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 건축법은 이런 것들을 지문 중에 하나 내기보다 나오면 단답식으로 그냥 내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괄호 넣기 내는 거예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고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피난하면 625, 225, 2층 이하 5층 이상. 그 밑에도 5층 이상 하는 게 있어요. 5층 이상의 층을 다음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옥상에 피난 용도의 광장을 설치한다. 여기도 이제 피난이니까 여기도 몇 층 이상? 5층 이상. 옥상이니까 지하 2층은 나올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죠? 피난하게 되면 625인데, 자, 옥상에 피난광장은 또 피난광장 나오면 5층 이상이에요. 그 밑에 그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강의를.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밑에 있는 거가. 나왔는데 그 밑에 있는 거 몰라도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4층, 2번 나왔네, 2번. 그러고 보니까. 관련된 게. 몇 층 이상 할 때만 있어요? 5층 이상.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걸로 푸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있는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위락시설 중에 단란주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 중에 바닥 용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나와요.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그건 버리고요.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거 모르고 그냥 푸는 거지. 또 한 번 나올 때 처음 나올 때는 이거 강의하지도 않아요. 누구도. 여전히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 대비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모에 있는 것은 보지 말고 제가 해놨지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좀 재미삼아 장례식장 같은데 옥상에 피난용도 광장 없으면 장례식 치러 와서 줄초상 난다 이래가지고 한번 외워보라 했는데 그게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5층 이상만 봅시다. 5층 이상. 자,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숫자. 그러면 초고층은 30개층마다, 준초고층은 가운데 층에서 몇 개층? 상하 5개층 이내에 하나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직통계단은 30m, 그 다음에 몇 미터예요? 50m, 75m, 100m. 옆에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 끼워 맞춰보고. 그리고 몇 층 이상일 때 난간 설치해야 돼요? 2층 이상 해야 돼요. 다 떨어지면 다치니까. 몇 미터 이상 해야 돼요? 1.2m 이상. 그리고 이제 11층 이상이 연면적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일 때? 만 이상일 때 헬리콥터와 관련된 말이 나와야 되고 경사지붕 아래는 대피 공간을 설치해라 그랬습니다. 피난 언제 많이 갔어요? 6.25. 지하 2층 이하, 지상 5층 이상 할 때 계단을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형식으로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몇 층 이상의 옥상의 피난 용도 5층 이상일 때 피난 용도 광장을 설치해라 하는데 그냥 5층 이상인 것만 읽어주시고 시험 나오면 그 다른 용도를 걷다 붙이는데 5층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5층 그 옆에 있는 용도는 찾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방화지구의 건축물 다음 페이지. 방화지구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무슨 내화 구조로 해야 됩니다. 내화 구조와 불연제로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 나오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연제로 하면 벽돌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럼 불연제로예요. 근데 만약에 벽돌을 얇게 쌓았어요. 되게 얇게. 불이 나면 금방 허물어지죠. 그런 것들은 불연제로가 아니고 내화 구조는 아니에요. 불연제로지만 내화 구조는 아니에요. 내화 구조 하려면 이 벽 두께가 19cm 이상이라든가 기둥 두께가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화 구조가 더 엄격한 겁니다. 그 정도만 이제 짐작해 주시고. 자, 그래서 방화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바닥, 지붕틀 이런 것들을 뭘로 해야 돼요? 내화 구조를 해야 돼요. 지붕도 내화 구조 해야 돼요. 외벽이 내력벽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내력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벽은 뭘로 해야 돼요?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내화 구조. 그래서 주요 구조부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부는 여러분 알잖아요. 시험에서 다음 중 방화지구에서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사이기둥이 나온다든가 처마 차양이 나온다든가 내화 구조 아니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요 구조 공부했지 아까. 그리고 뭐까지 더 들어갔어요? 지붕 또 무슨 벽? 외벽.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 주요 구조부에 있는 것까지 내면 충분히 5개 지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화 구조여야 되는 건. 그러니까 주요 구조 아닌 것 2가지가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어요? 지붕과 외벽. 그럼 지붕틀은 내화 구조 아니어도 되나요? 지붕틀은 내화 구조여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이어야 된다. 그건 주요 구조부니까. 해야 되고 지붕도 내화 구조를 해야 돼요.
방화지구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벽 두께라든가 기둥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꽤 많이 두꺼워야 돼요. 근데 건축물이 굉장히 작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너무 두꺼울 필요 없잖아요. 부속용도의 건축물이면서 바닥면 잡기가 얼마 미만이래요.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벽과 처마면 이것만 내화 구조로 해도 되고 아니면 불연제로 해도 돼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요 구조, 외벽, 지붕 이걸 다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 30 미만은 꼭 내화 구조 아니어도 된다. 만약에 30 미만이 나왔어요. 거기 단층, 부속용도 건축물 다 보지 마세요. 그냥 30 미만만 보세요. 30 미만. 30 미만 나왔는데 그걸 이제 2층인 30 미만 이렇게 절대 안 낼 거예요. 30 미만 하면 단층, 부속용도 낼 거예요. 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자, 30 미만 나왔어요. 30 미만 나왔을 때 주요 구조부, 외벽,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렸다는 거예요. 외벽이나 처마면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용어니까. 그럼 너무 부담이 많이 돼요. 자, 30 미만이다. 할 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렸다.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 도매시장, 대한민국에 있는 도매시장 중에서 뭐 3층, 4층 되는 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도매시장 되게 낮아요, 보통. 층수가 낮아요, 도매시장 용도 건축물. 그런데 아까 뭐 벽 두께를 뭐 19cm, 뭐 얼마 이상 기둥을 뭐 10cm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또 그 낭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도 보통은 낮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걸 요구하게 되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꼭 내화 구조 아니어도 돼요. 불연제로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용도의 경우에도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여야 된다. 틀렸어요. 불연재료이기만 하면 돼요. 자, 다시 이제 봅니다. 본래 주요 구조부 외벽 지붕은 내화 구조여야 되는데 30 미만이다. 도매시장이다. 이럴 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여야 된다. 나오면 틀렸다. 예상 지문까지 말한 거예요. 그냥 이것만 막 외운다고 해서 답이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올라요. 제가 예상 지문 말할 때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안 외워져요. 간판, 광고탑, 그 밖의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지붕 위에 있으면 굉장히 높게 있네요. 아니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이게 공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화 구조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간판 같은 것들. 그럼 두께가 뭐 19cm인데 필요 없어요. 그냥 불연재료. 불에 안 타면 돼요, 이제. 몇 미터 이상이 있을 때? 3m, 3m 이상. 지붕 위는 틀리게 안 할 거고. 3m 이상 불연재료로 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그러면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다는데 그건 지워버리세요. 안 봐세요. 그냥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서 작년 재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안 나와 이제 그걸로 똑같이.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내진 능력, 최근에 지진과 관련된 관심이 거의 없으면 제가 안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최근에 지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그 대상은 똑같은데,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으로 나왔지만, 그냥,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내진 능력 공개 대상으로 공부하세요. 기출문제 볼 때도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다 하면서 그냥 푸세요. 먼저 사용 승인 받으면 그 건축물이 어느 만큼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가 이것을 성능 등급표가 있는데 그것을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이걸 공개해야 내가 여기 뭐 살거나 아니면 이걸 매입하거나 할 때 참고자로 쓰라는 거예요. 지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 다 해야 돼요. 단독주택 공개해요? 안 합니까? 해야 돼요. 공동택은요? 해야 돼요. 주택은 다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숙식을 하는 곳이니까 내진 능력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택이 아니어도요. 만약에 2층 이상이다. 그럼 공개를 해야 돼요. 2층 이상. 또는 1층이어도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주택은 만약에 단층이면서 100제곱미터 이래도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택이 아니더라도 2층 이상이면 해야 되고 2층 아니어도 200 이상이면 해야 돼요. 만약 1층인데 주택 아니고 1층인데 150제곱미터다. 이건 안 해도 돼요. 이제 1층인데 300이다. 해야 돼요. 2층인데 150이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만 걸리면 해야 돼요. 하나 걸리면. 근데 만약에 이게 목구조 건축물이다. 그럴 때는 목구조는 조금 더 완화돼서 3층 이상일 때 해야 되고 3층 아니어도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응용한 문제가 답으로 처리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왔어요. 목구조 건축물로서 2층이면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일 때 내진 능력 공개 대상 아니거든요. 얘는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일 때거든요. 이제 요것만 해가지고 본 사람은 틀릴 가능성이 많았는데 똑같이 안 나와. 내가 분명히 안 나와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거 2층 이상 200 이상 목구조는 좀 더 완화된다. 목구조 3층 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주택이거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제 1층이면서 150제곱미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잖아. 지금 해당 안 되죠? 그래도 또 주택도 아니에요. 그래도 3, 9, 10, 13m예요. 3m는 뭐예요? 삼돌이, 돌출차양. 한쪽 끝은 지지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3m 이상 돌출된 차양 보호를 가진 건축물은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에요. 3돌 3번 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처마 높이가 9m 이상일 때. 이것도 1층이고 150이라 하더라도 처마 높이가 높으니까 내진에, 지진에 견디는 힘을 많이 공개.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건 이제 20세기가 아니고 10세기예요. 10세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 때? 10m 이상일 때. 이거죠. 20m 이상은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다, 아니다. 20m일 때. 해야 되겠죠? 10m 이상이니까 20m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건축물의 그냥 높이가 13m 이상일 때.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일 때. 요거 다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거기 창고 축사 제외 지워버리세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예외를 물어보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원칙이 좀 간단해야 돼요. 그래야 예외까지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예외까지 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안 되겠죠.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하지 말고. 목구조는 500 이상, 돌출은 몇 미터예요, 항상? 돌출 나오면 3m. 처마 높이 9m, 10세기, 그리고 13m 높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다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이제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그 구조 안전 확인된 건축물 위에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건축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제한되겠죠, 이제. 더 엄격한 거니까 위에 있는 거가 다 아니고 그거보다 더 엄격한 거. 아까 몇 층 이상일 때 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라고 했어요. 이제 내등력 똑같은 거 2층 이상일 때. 근데 이제 3층 이상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3층 이상. 또 하나 6층 이상일 때 받아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3층 이상일 때도 받으라고 했죠. 6층 이상일 때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은 3층에 뭔가 다른 요건이 추가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안 그러면 3층 이상이 그렇지 왜 6층 이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3층 이상이면서 필로티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4층이에요. 그러면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구조안전 확인 건축사가 해서 그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근데 4층인데 필로티예요. 그럴 때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그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필로티가 아닌데 6층이에요. 건축구조기술사가 안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층, 6층 이렇게 놓고 3층, 6층에 있으니까 3층에 뭐가 추가되죠? 뭐요? 3층 이상 필로티. 그래서 3층 이상이면은 21층 이상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21층? 아니네.
그건 됐고, 그냥. 2번. 비교하지 말고, 특수구조 건축물도 건축구조 기술사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 줘야 돼. 특수구조 건축물은 그냥 특수구조 건축물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인 거? 20m. 20세기에 특수하니까. 뭐가? 삼돌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준다중 이용 건축물도 건축구조 기술사가 안전을 확인해 줘야 돼. 그럼 준다중이 그 확인 대상이면 다중은 확인 대상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중.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준다중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좀 낮은 것부터 그래도 규칙성을 조금 가지려고 하면 그렇게 3층, 6층인데 3층은 필러티. 준다중이니까 다중도 당연하고 그리고 뭐까지?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 기술사의 건축구조 기술사는 시험에서 알려줘요.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모르면서도 이렇게 쌍을 이뤄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얘하고 좀 어디서 봤는데 얘가 이질적이다 해서 찾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옆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31m를 초과할 때는 비상용 승강기를 또 추가로 설치해야 돼요. 몇 층 이상일 때? 6층 이상.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2층 이상일 때 승강기 설치해야 되고 31m 초과하면 비상용 승강기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나오면 단독 문제로 괄호넣기 같은 거 그냥 뜬금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고. 네. 6층 2,000제곱미터는 한번 볼게요. 숫자 구조가 얘하고도 조금 비슷하긴 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돼요? 몇 미터?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죠? 그거 하면서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6층이니까 6m는 아니지만 2,000 이것이 연결을 좀 할 수 있어. 관련된 거. 자꾸 뭔가를 트집을 잡아서 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범죄 예방 기준과 그 밑에는 소음 방지 경계벽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기출문제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보면 나올 거예요, 얘가. 근데 이건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시험 제가 강의 그만둘 때까지.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몇십 년간 안 나와요. 물론 몇십 년 강의 하지도 않겠지만. 대신에 소음 방지 바닥은 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거든요. 안 나온 거 공부해야 돼. 안 나온 거 어렵더라도. 제가 다 분석을 해봐서 이거 나온 거 안 나와요, 얘네들은. 근데 문제집이나 뭐 책에는 다 이거 쓰고 있죠, 이제. 전부 돼 있어요, 책에. 언제 됐냐면 이거 나온 다음에 쓴 거예요. 나온 다음에. 미리 쓴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나오니까 안 해요, 강의를 대신에.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소음방지 경계벽은 안 보겠고요. 소음방지 바닥 볼게요. 요즘에 바닥에 대해서 층간소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 사람 많이 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닥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음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소음 방지 바닥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국토교통부는 알 필요 없고 소음 방지 이런 말 나오면 그 밑에 있는 거 찾으면 돼요. 바닥. 분명히 1번에 안 나오고 2번에 나와 이제 나오면 경계벽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닥이 나와요. 층간소음. 다가구 주택 할 필요 있겠죠? 다가구가 필요하면 얘보다 큰 게 뭐예요? 공동주택이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사람 많이 살죠. 다중생활시설은 이생도 있고 숙박도 있어요. 전부 이 층간 그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불행이 정하는 그 소음 방지 바닥 설치해야 돼요. 다중생활시설. 또 무슨 스텔? 오피스텔. 공부하는데 금방 아시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축물은 그 주택은 대상에서 지한다 했잖아요. 왜 지하겠어요? 주택법에서 그 건설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것은 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보기는. 자. 그래서 만들다 보면 이제 괄호에 있는 걸 자꾸 내더라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렵지만 지금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공부 다 외웠는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아파트 나왔는데 이거는 건축부에서 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층간 바닥 소음 기준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 말이 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보시는데 자 다시 여러분 다 외운 적 넘어가네. 나는 못 외워서 아직 남아있는데 다가구 주택 필요하죠? 그럼 공동주택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가구,
오다. 공동주택 가구 오다. 공동주택 가구가 온다는 것은 이사하니까 가구가 오네요, 지금. 공동주택으로. 다가구 가구 오다. 좀 조용해야 되죠? 가구 오는데 뭐 쿵쿵거리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층간, 불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음을 억제하게 한 기준에 따라서 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시끄러우니까. 공동주택 이사해서 공동주택 가구 오다. 근데 다가구택 하면 공동주택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공동주택 가구 오다 해서 오다를 안 해. 오다가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다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층간 바닥, 바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140페이지. 건축특례. 오늘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할 건데요. 특별건축구역과 결합건축이 그래도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합건축협정은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결합건축만 강의했어요. 건축협정 강의를 아예 안 했어요, 제가. 아예 안 했는데, 역시 작년에 결합건축이 나왔고요. 올해도 여전히 결합건축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다면 특별건축구역, 그리고 건축협정. 특별가로구역은 아무리 봐도 내는 것이 그렇게 나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결합건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결합건축. 결합건축은요. 내년에 내용이 좀 바뀌는데 올해 어차피 올해까지는 이거니까 그냥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지가 두 개가 있어요. 갑소유고요, 을소유예요. 이거 병소유고, 이것도 병소유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내 호평역이고, 여기는 조금 이제 뒷골목 쪽입니다. 어디가 더 경제성이 높아요? 여기. 그럼 갑을 간에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결합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하나의 대지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용적률은 건표는 굉장히 높아요. 건표를 가져가 봐야 별 의미도 없어요. 사무의 공간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 뭐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 쓰고 끌어 쓰고 하면 좋겠어요. 용적률.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용된 용적률의 일부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훨씬 올라갈 수 있잖아요. 두 개 대지 소유자가 합의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결합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대지 소유자가 한 명이어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얘하고 얘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너무 멀면 여기에 용적률 같은 거 설계할 때 주변에 기반시설 같은 거 다 고려돼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멀리 있는 거 저기 화도는 여기 남양주가 아니구나. 저기 있는 맞아요? 화도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같이 이게 통합 적용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m 이내에 있어야 돼. 100m. 그리고 나이도 10이다 하는 거 우리 공부했나? 국토교육법에서? 10이가 뭐예요? 10m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여기도. 이게 12m 이상의 도로 둘러싸이는 단일의 구역이 있어야 돼요. 얘가 12m면 얘하고 얘는 서로 성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m 도로로 갈려져 있으면 안 돼요. 10m 이상의 도로 둘러싸이는 단일의 구역이 된다. 얘하고 얘는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돼요? 10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100m 이내. 근데 얘를 10m 도로가 나누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합건축.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합의를 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건표이 아니고 뭘요? 용적률. 상업지역. 이건 서로 두 개를 합해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세권 개발구역. 상업적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은 많은 혜택을 자꾸 줘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1호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이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그거보다 작을 때는 건축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유권 보존되게 할 때 국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다. 이런 것들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결합건축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건축협정구역 좀 이따 공부할 거고 특별건축구역도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든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 것들은 그냥 눈으로 훑게 보셔도 되겠고 여기는 꼭 암기는 못 해줘요.
그러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많은 곳에서 하겠구나 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암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요건은요. 두 개의 대지가 모두 같은 지역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건 시험에서 그냥 틀린 말 안 할 겁니다. 한 곳은 상업지역이고 옆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역인데 이걸 합해가지고 100m 이내라고 해서 같이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아야 되고. 두 개의 대지가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돼요. 100m 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몇 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이는 단일의 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12m. 그래서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m가 나누고 12m로 나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어도 결합 건축할 수가 있다. 결합 건축하려면 두 명이 전원 동의해야 되는 거죠? 합의를 해야 되겠죠? 폐지할 때 어떻게 해요? 폐지할 때. 한 명이 폐지할 수 있어요? 둘이 해야 돼요. 둘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약속을 하면 깨는 거는요. 과반수가 합의를 하면 깰 수가 있거든요. 두 명이니까 과반수가 전원이에요. 폐지할 때 어떻게 해요? 과반수가 아니고 전원. 과반수라고 나오면 안 돼요. 과반수여도 어차피 전원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없겠네, 시험에서. 전원이 폐지하는 폐지할 때도. 그리고 결합건축했다가 이걸 중간에 폐지해서 다시 허물라고 하면 뭐 너무 짧은 기간이면 안 되니까 협정 체결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할 것? 30년, 최소 30년이니까 30년 이상으로 할 것 됐어요. 그래서 숫자, 자 12m는 나이도 10이다 하면서 연상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얘하고 얘를 여기서 내가 갑이 지 사무실인데 여기다 썼어요. 그럼 내가 가서 사무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왔다 갔다 하려고 우리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그렇게 몇 미터 달리기 했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 빨리 가서 쓸 수,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 안 되는 거 하는데 기억하라고 하는 게 숫자를 하나 부담 죽게 해서 몇 미터? 100m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숫자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 외우신 거 이제 외우신 거고, 다음에 뭐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나중에 또 생각 안 났어요. 건폐율 통합 적용 해봐야 여기서 사무실 늘어나질 않아요. 용적률 그대로 두면. 그죠? 건폐율 늘려봐야 90%인데 늘리면 뭐 할 거예요? 중심 상업적에서. 의미가 없죠. 뭘 늘려줘야 돼? 뭘 갖다 빌려 써야 돼요? 용적률 빌려 써야 되겠죠. 이게 결합건축이에요. 근데 건축협정은 건축협정, 여기는 용적률이 아니고 건폐율이 나오거든요. 건폐율. 만약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6개 대지가 있으면 이거는 2개만이 아니고 2개도 될 수 있고 3개, 4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내년에 이제 3개가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대지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개인의 재산권의 처분이기 때문에 협의는 전원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 만약에 얘가 도로에 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얘만 도로에 접하더라도 이 사람들 하나의 대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축협정이에요. 자, 도로와 관련된 것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조경도 여기다 건축물 크게 건축하고 조경도 각각 따로 하지 말고 여기다 조경을 몰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조경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하나처럼 쓰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처럼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수 처리설 이런 것도 하나처럼 해서 큰 거 하나 설치하면 되잖아요. 하수관 같은 거. 부설주차장 하나처럼 해도 되죠. 통합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한 대씩 할 거를 여기다 6대 하면 되잖아요. 지하 설치 의무, 지하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하실을 설치할 때도 각각에다가 지하실과 관련해서 외부로 통하는 통로 같은 것도 할 게 아니고 하나만 외부로 통하는 통로 만들면 되잖아요. 지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하나처럼 할 수가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건폐율이고 얘는 뭐예요? 용적률. 도로, 조건, 하부, 지하. 뭐 어쩔 수 없이 얘는 너무 길어서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말을 엮을 수가 없어요. 도로, 조건, 하부, 지하. 그래서 도로 관련된 거, 조경, 건폐율, 하수처리설, 부설주차장, 지하 설치 기준 같은 것들을 하나의 대지마다 따로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통합 적용할 수가 있다. 건축협정. 전원이 체결하고요. 폐지는 과반수가 협의하면 폐지할 수 있어요. 폐지는. 근데 결합건축은 2명이기 때문에 전원이 협의해야 폐지할 수 있는 거고. 결합건축은.
특별 건축구역까지 보고 교재 보겠습니다. 줄 긋는 것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칠판 보면서 그냥 들어보세요.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은요,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지정 못하는 것부터 먼저 공부해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부할 것은 이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도 통합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통합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특별 건축구역이 지게 되면 네, 건축물 건축할 때 이 건축물마다 부설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이 특별 건축에 있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한 대인데 세 대를 몰아서 하나 설치하는 것. 할 수 있고요. 미술작품 설치 의무, 큰 건축물 건축할 때 미술작품 설치해야 되는데 하나 1억 할 게 아니고 3억짜리 하나 설치해도 되고. 공원 설치 의무 있어요. 공원 설치 의무도 10제곱부터 하지 말고 30짜리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미술 공부를 통합할 수 있어요. 미술 공부 통합할 수 있고, 도로 요건 하부 지하를 통합할 수 있고, 저기는 뭘 통합할 수 있어요? 결합 건축은 용적률. 상상을 해서 설명가지고 여기다가 사무실 이게 1000제곱미터 하는 거 아니고 500만 쓰고 여기다가 1500을 쓰게 되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용적률을 통합 적용. 여기는 미술 공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이제 통합 적용할 것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처럼 큰 건축물 하는 거예요. 큰 건축. 그러니까 뭐 미술 작품 설치 기준 이런 게 나오는 거지. 크니까 이런 말 나오겠죠. 공원 설치 의무 이런 게 나오겠지. 큰 건축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 그러면 뭐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한옥을 50동 이상 건축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통합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하는 데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걸 혜택을 특별하게 이렇게 완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그다음에 접도구역이라고 있어요. 접도구역. 이게 도로가 있으면 옆에 개발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곳들. 이것들 뭐 절대라고는 제가 어폐가 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제 갔다 보니까 우리 아는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여기다 풀이 날 때까지는 뭘 하면 안 된대. 풀이 나면 안 무너지니까 그텐데. 풀만 하니까요 이 안에다가 엄청나게 단단하게 다 구조물 안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풀이 나면 안 무너진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도로들 뭐 엄청나게 유실됐죠. 풀만 갖고 와서 이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이 안에다가 접도구역 특별 건축을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한번 말하려고 우리 친구 팔아먹었네. 미안하다 친구야. 자연공원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안 될 것이고요. 자연공원.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구역. 보전산지 이것도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면 안 돼요. 자, 군사기지 지정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게 이게 없었는데 이게 포함됐거든요.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군사기지에 설치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고 설치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자, 결합 건축 봤고요. 다음에 141페이지 건축협정 보면은 모든 자가 합의해야 되고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어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건축이나 대선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데 그 말은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폐지할 때는 과반수가 동의하면 돼요. 근데 결합건축은 2명이니까 전원 협의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다음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죠? 도로 조건 하부 지하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도로와의 관계 4m 접해라, 2m 접해라 이런 것들 연면적 2천은 4m 접해라 이런 것들이 하나로 그냥 하나의 대지처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경이라든가 건폐율, 하수 처리시설, 부설 주차장, 지하층 설치 의무 같은 것들 특별한 거 없고 다른 것들은 이걸 한 덩어리처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상하면 돼요. 근데 건표를 통합 적용한다는 거 용적률이 아니고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특별 가로구역은 보지 마시고요. 특별 가로구역은 안 보겠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국장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곳이 있었죠. 개발 제한 구역, 접도 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의심이 들긴 들어요. 근데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뭐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것에 의해서 그냥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인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은 안 돼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면서 용도구역을 상업적으로 바꾼다. 이거 안 돼요.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에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다음에 특별 건축구역은 미술 공부를 통합할 수 있다고 했죠? 미술작품, 공원, 그리고 부설차장 설치 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작은 거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가 한다면 아파트 몇 개 이상 할 때 300개 이상, 한옥과 관련해서는 몇 동 이상, 50동 이상 이렇게 큰 규모로 할 때 특별 건축구역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일 때는 목적 사업의 착수 기간을 몇 년 주겠어요? 5년.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 후 5년 동안 관련된 건축 공사를 하지 않으면 특별 건축구역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5년이, 이거는 5년은 뭐 그런데 기억을 못 해줬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5년. 그거 기억해야 되고, 걔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아파트 300세대 50동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슬쩍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2, 3, 4 하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 토막. 2, 3, 4. 어디다 하는가, 못 하는가. 그리고 했을 때 용도지역 지정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용도지역 지정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통합 적용하는 거, 미술 공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 2, 3, 4 아니고 2, 3, 2, 3. 2, 3.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공작물을 설치할 때 다음의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나왔다면 뭐 이건 뭐 안 읽어보면 틀리기 때문에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공작물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되는 거 몇 미터요? 2미터, 4미터, 6미터, 8미터 있죠? 이거 초과할 때 신고해요. 옹벽, 담장 몇 미터? 2미터 초과. 그리고 탑이 있는데, 자, 광고탑과 다른 탑을 구별해야 되죠. 광고탑과 일반 철탑은 뭐가 더 규제를 많이 해야 돼요? 뭐가 더 복잡해요? 철탑이 복잡해요? 광고탑이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걸 안 해봤는데 내가 물어봤으니까 죄송한데, 광고탑 안에는 각종 전기장치, 이런 기계장치 같은 거 많이 들어있죠. 더 위험하지, 얘가. 그 말을 했어요. 한 적이 있었어요. 까먹었지만. 네. 그래서 얘는 4m 초과할 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3m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기계탑, 철탑은 단순하거든요. 내부 구조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4m는 신고 안 해도 돼요. 6m 초과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각종 기계탑, 철탑, 장식탑, 뭐 골프 연습장, 철탑 이런 것들은 몇 미터 초과할 때 신고해요? 6m. 그래요. 광고탑, 광고판은 4m 초과할 때. 그리고 고가수조는 몇 미터 초과할 때요? 8m. 그래서 뭐 그냥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고가수조에서 높을 고자 제일 높아요. 8m.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몇 미터 초과할 때요? 5m. 오, 태양 같은 나의 뭐 쓰는 거 있잖아요. 5m. 그리고 이제 건축법은 30제곱미터가 하한선이 적용될 때가 많은데, 좀 전에도 30 미만일 때는 주요 구조를 내화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지하 대표 3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신고해야 돼요. 신고. 기생충에 나온 지하 대표는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겁니다. 보통은 여기 이제 몰래 하니까. 자, 그래서 숫자 받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이제 뭐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기억할 만한 것만 말할 테니까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1년에 1회인데요. 건축법에서는 이걸 위반했을 때 얻어지는 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시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2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만약에 시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죠? 이미 부과한 거 징수해요? 면제해요?
당연히 징수해야 되겠죠. 이미 부과한 징수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밑에 위반했을 때 건축 신고부터 해서 건폐율, 용적률, 신고,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의 경우에 그 이행강제에 부과하는 요일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왔어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기 때문에 7, 8, 9, 10에서 한 박에 맞는데 역시 또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나올 가능성이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없겠다.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다른 걸 좀 더 하라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걸 뺐었기 때문에 아까 그래도 제가 범죄 예방 기준 이런 거 안 했고 그보다 확률이 훨씬 높은 다른 걸 해준 거예요. 가구 공동체에서 가구 오다 할 때는 층간 바닥 소음 같은 거 어떤 거가 조치를 취해라 하는 것들을 공부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3층 필로티, 6층 준다중, 다중,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초인류는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건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나왔던 게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한 거예요. 이제 나온 것들을 아무리 해봐야 안 나와요. 쓸데없는 거 하는 거지. 대신에 이걸 하자는 겁니다. 가중 감경. 영리 목적이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그 산정된 이행 강경을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분의 100. 100분의 100. 그리고 또 그 밑에 뭔가 좀 궁핍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가 있어요. 감경. 100만 원 나왔으면 50만 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데 이 사람이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위반했어요. 그럴 때는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감경. 몇 제곱미터 이하일 때?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근데 얘가 돈벌이용으로 괘씸해요. 괘씸할 때는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고 안쓰러워서 봐주고 싶을 때는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고 100분의 100이나 2분의 1 틀리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2분의 1. 그럼 이제 가중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19조를 위반하여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원래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고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건 그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신고 없이 신축 증축을 했다. 이것도 50 초과할 때 이것도 100분의 100까지 가져간다는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건 외울 필요 없는 게 개축, 재축은 없다. 외울 필요 없는 게 개축, 재축은 위반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종전 범위를 넣으면 그 개축, 재축이 아니니까 그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증축인데 뭐 암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 신고 없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세대수를 가구수를 증가를 시켜요. 증가되는 가구수가 5 이상일 때 그럴 때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최근에 3년 동안 2번 이상 위반했다. 상습적으로 위반했잖아요. 그럴 때 자, 다시 영리 목적이나 상습하면 가중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본 이유는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안 하겠는데 숫자 50 몇 세대? 5세대 이상. 그리고 맨 밑에도 억지로 하면 5가 나오네요. 나오죠? 3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숫자 나왔을 때 100분의 100 이걸 가지고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위반하는 면적 같은 거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이 용도 변경인지 허가, 신축, 진축인지 이런 거 무시하고 숫자가 50, 55. 3년에 몇 번? 두 번. 3년에 3회 이상 아니고 3년에 2회 이상. 2회 이상. 그래서 5로 딱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했고. 자, 얼마 이하일 때 2분의 1까지 감경하죠? 60 이하일 때 2분의 1 감경. 그 2분의 1 감경 틀리게 안 해요. 60이라는 숫자를 거기 알아야 돼, 거기는. 자, 다음에 145페이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것까지 보고, 끝났나?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건축분쟁전문회는 작년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됐어요. 근데 건축민원전문회는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연달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좀이라도 높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둘 다 중요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만 보겠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네모 안에 있죠.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는 말은 별로 틀리게 안 내요. 거의 맞게 될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있고.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면요. 그 네모 안에 있죠. 네모.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우리 간의 다툼에 대해서 조정해달라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합의하면 조정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소송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 정도의 그런 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면 여기 이제 건축 관계자,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 기술사로 바뀌었던가? 기술자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 그리고 기술사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자라고 썼어요? 이게 사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 그리고 또 인근 주민. 자, 건축 관계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건축주, 건축 관계자예요. 설계자, 건축 관계자예요. 시공자, 건축 관계자입니다. 감리자, 건축 관계자예요. 근데 뭐 이 정도, 건축주, 설계자 이런 정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시공자까지도 건축 관계자고,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 전기 설비 같은 거 하려면 그 전기 설비와 관련된 또 전문 기술자가 있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 이제 뭐 기술자 이렇게 말해요. 기술자. 이 사람들이 시공할 때 이 사람이 관계 전문 기술자가 아파트에서 전기공사 같은 거 이거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의 분쟁 해결할 수 있어요. 건축 분쟁 전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 간의 분쟁할 수 있어요. 인근 주민 간의 분쟁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돼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즉 건축주와 인근 주민, 시공자와 인근 주민 분쟁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와 건축 관계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간인 간의 분쟁은 다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대상 아닌 거 나오면 이제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주 간의 분쟁,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건축 분쟁 전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일반적인 행정소송, 행정쟁송이고. 자, 여기는 지금 우리들끼리, 민간인끼리 다투면 다 된다. 자, 만약에 건축 허가권자 이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거기다 건축 허가권자 이 말 써놓고 그 사람 아니요. 가입표 딱 써놓으면 돼요. 건축 허가권자 아니요. 조정 신청에서 양보하러 3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될 때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신청을 조정 신청이나 재정 신청 철회하거나 수락할 때는 구도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서면으로 다른 시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법에서 특별한 말씀은 예외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구두를 하면 그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나 없이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돼요. 그냥 그 정도. 해당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정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 그리고 만약 인근 주민이 이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흔들거린다 해가지고 조정을 신청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섣불리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인근 주민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들렸죠? 왜냐면 그 조정 신청이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대할 수도 있고 경미할 수 있거든요.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대표 몇 명 이하? 3명 이하.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것도 3명 이하에 3명 이하. 그리고 조정 신청과 재정 신청이 있는데 양가를 1번. 조정 신청은 여기에는 한 명이 당사자가 돼서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이 만약에 어긋나면 재정 신청하는 건데, 재정 신청하려면 2 이상이 합의를 해야지 재정 신청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 만약에 그럼 이제 합의가 안 하면 한 명은 그러니까 재정신청 하지 말자고 하고 한 명은 야, 재정신청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때 이제 소송 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재정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이상이 합의해서 야,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정해 준 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도 안 되면 뭐 소송할지라도. 재정신청은 2명입니다. 재정신청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1번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자, 조정 신청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해줘야 되고, 재정 신청은 아까 조정 신청 1명이 할 수 있는데 재정 신청 2명 한다고 했죠. 60일에 곱하기 2 며칠? 120일. 그렇지.
자, 다시 정리하면 이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하는 거 물어봐요. 허가권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대표는 몇 명이야? 3명이야. 그리고 조정은 60일, 재정은 120일. 공사를 꼭 중지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까지 보시면 되고, 건축민원 전문회는 안 보겠습니다. 문제를 나눠드렸으니까 한 5분 안에 단반 빨리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피곤하시겠네요, 여러분들. 어제 특강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쌩쌩하시겠네. 자, 1번 건축법 용어 옳은 것은 동물원 5,000제곱미터이다. 이건 다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15층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16층이면 면적 상관없이 다중이에요. 지상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다. 틀렸죠? 지상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 차고, 사무실도 토지에 정착하지 않아도 건축물. 내력백의 변경을 20제곱미터 변경 수선한다. 대선 이다, 아니다? 아니죠. 30 이상 해야 되니까. 3번은 맞네요. 만약 휴게식당 나왔어요. 그러면 135, 135, 135 뭐예요? 13. 3분의 1. 3분의 1. 5는 뭐예요? 50제곱미터 이하. 틀렸고. 준초고층 30층 이상이거나 120 이상인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건 그냥 고층 건축물. 그 중에 초고층이 아닌 것만 준초고층 건축물. 여기는 지금 상한선이 없으니까 틀린 말이죠. 5번. 2번. 사전결정 틀린 것은 A도 BC에서 사전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사전결정 신청 동시에 신청할 수 있죠? 3번. 농지 전용 허가 의제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질문 나오니까 자꾸 제가 질문해 내는 거예요. 읽으시라고, 익숙해지라고. 허가권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틀렸죠? 환장.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얼마 이내에 허가 신청해야 돼요? 몇 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3번 틀린 것. 바닥면적 합계 80제곱미터의 재축. 신고해야 돼요?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89개 이내니까. 2번. 연면적 10만인 공장 건축할 때 도지사 승인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특별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창고 건축할 때 구청장 허가다, 특별시장 허가다? 구청장. 3번. 틀린 거 뭐죠? 2번이 틀렸네요. 4번. 신고 후 얼마 이내에 착공해야 돼요? 1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몇 년 안쪽으로만 해야 돼요? 2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몇 년? 1년. 4번. 대지와 도로 틀린 것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맞고, 이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부터 건축선 사이에 포함된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돼요. 포함. 잘 또 생각해 보세요.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환경을 정비하여, 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에 포함될 때만, 미달도로, 모퉁이 도로는, 그래서 또 이 말을 안 하려도 해야 되겠네. 미모를 위해서 우리가 턱을 깎아냈어요. 성형수술에서. 내 턱이 아니에요. 깎아내버리는데 아니죠. 미모는 아닌데, 여기는 시가지 정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미모는 미달도로, 모퉁이 도로는 아니고, 그냥 그 말 없으면 대지면에 들어가요.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공장 6m, 4m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틀렸고. 건축물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4.5m 이하에서는 창문을 여닫을 때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고. 농막 꼭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는 곳에 더 많아요, 농막은. 그 현실을 감안해서 도로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법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5번. 높이 제한 틀린 것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높이 제한 나오면 이거 뭐예요? 일조권. 무슨 방향? 정북 방향. 이런 말 나와야 돼요. 맞고, 일반 상업적, 중심 상업적은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한다. 그 두 동 간의 채광권을 위한 높이 제한 적용 안 돼요. 일반 상업적은 그냥 바짝 붙여도 상관없어요.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조권에서 2층인데 20m도 있었죠. 경관지구 등에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는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알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요.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때 뭐 주민 의견 10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심이 있어야 되겠고. 공개공지. 제일 중요한 건 1 준 사람이 상 준다인데 거기도 5, 1, 6이 적용돼요. 5는 5천 이상, 1은 100분의 10 이내, 6은 60일 이내. 대지 면적 얼마 이내에서 말이에요? 100분의 10. 틀렸고. 판매시설인데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죠? 일반 공업지역이 틀렸죠?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1.2배. 노산업단지 정비를 해서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에 종합병원을 건축하는 경우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60일에서 문화행사 판촉활동 할 수 있다. 뭐 이제 다른 걸로 답이 되는 지문이 중요도가 제일 떨어진 것 같아서 뭐 다른 걸로 할까 했더니 문장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흡족해서 못 바꾸고 봤습니다. 좀 길긴 길어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 200제곱미터 대지에 각 층 바닥 면적이 모두 동일한 지하 2개층과 지상 5개층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지하층은 판매시설이고요. 지상층은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이 200%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용적률과 대지 면적을 알려줬으면 연면적을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맞죠? 그러니까 물론 용적률을 100은 나눠야 되니까 2 곱하면 되죠? 그럼 연면적이 얼마예요? 너무 어려운 걸 냈어요, 제가? 대지 면적이 200인데 용적률이 200% 2배래요. 그럼 연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400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400이니까. 대지 면적에 연면적 곱해주면 대지 면적에 용적률 곱해주면 연면적이잖아요. 그럼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400제곱미터. 근데 그 연면적은 그냥 연면적이 아니고 무슨 연면적이에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잖아요, 지금. 지하층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만 얼마가 있는 거 지금? 400제곱미터가 있는 거잖아요, 지상에만. 할 수 있죠? 대지 면적이 200인데 그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200%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적률과 관련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라는 거잖아요, 지금. 200제곱미터에 2배를 쓰고 있는 거지가 지금 400제곱미터. 근데 주의할 게 그냥 연면적이 아니고 용적률로 계산한 연면적이 그러니까 지하층은 들어가면 안 되죠. 지상에 있는 것만 해서 400제곱미터예요. 지상에 몇 개 층 쓰고 있어요? 5개층. 바닥 면적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400을 5로 나누니까 8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8번 바닥 면적 오른 것은 구획의 내부선이에요?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이제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 따질 때만 외벽의 내부선이 나오고 다른 중심선입니다. 건축부에서는 중심선. 구획이 없을 때는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얼마를 후퇴해요? 예? 1m. 층고 1.8m의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집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몇 미터? 1.5m. 경사지붕 나올 때만 1.8m.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리모델링을 해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적으로 마감재를 설치했어요.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 맞고. 방아지고 틀린 것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과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하는 말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외벽과 청화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화 구조, 일반적인 방아지구의 건축물보다 요건이 완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벽과 청원이 내화 구조나 불연제로 됐을 때는 주요 구조부와 외벽 거기다 그걸 내화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도 주요 구조부를 꼭 내화 구조로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불연제로 해도 되고 방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공작물로서 건축물 안에 공작물 간판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할 때 지붕 위에 하거나 높이 몇 미터 이상일 때
자, 내가 여러분이 다 불이 났을 때 손으로 잡아서 끌 수 있는 것 2m면 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제로 안 해도 돼요. 끌 수 있는 거는 못 끄는 것 키가 아주 크시네 여러분들은. 3m 끌 수 있어요? 3m 끌 수 있다 없다? 저는 못 꺼요. 제가 뭐 팔이 짧아서 그럴 수 있지만 서장훈 말고는 못 끌 거예요. 그러니까 3m 이상일 때 불을 빨리 끌 수 없을 때 몇 미터? 3m요. 3m 이상일 때는 주요 구조를 불연제로로 해야 된다. 2m는 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손으로 잡아 끌더니 빗자루로 막 때려가지고 끄든지 끌 수 있어. 3m는 좀 힘들죠. 이제 3m. 도시적 지구 단위 객고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의비한 지역은 화분 필요 없죠. 방화지구에 관한 것 그리고 무슨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런 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농지법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